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서울의 부동산 시장. 지금 이곳에서 뭔가 아주 이상하고 기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미스터리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87.2%. 이 숫자 하나에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가 10채 팔리면 그중 거의 9채가 딱 정해진 어떤 가격선 아래에서만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저랑 같이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시죠. 네, 시장에서는 이 현상을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15억 원의 벽.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벽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지 데이터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니까 이건 팩트입니다. 2025년 10월 어떤 정책이 나오기 직전엔 15억 이하 거래 비중이 64.6%였어요. 그런데 딱 넉 달 만에 87.2%까지 그냥 수직으로 솟구칩니다. 이건 뭐 거의 혁명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숫자가 좀 올랐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시장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서울에서 아파트 팔렸다는 소식 10번 들으면 그중 9번은 15억이 안 되는 집이라는 거죠. 시장의 무게중심이 통째로 옮겨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5억의 벽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거예요. 이 벽을 기준으로 한쪽은 대출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들어가 볼 수 있는 세계, 그리고 벽 너머는 오직 현금 부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아니, 근데 이 거대한 벽이 갑자기 왜 생긴 걸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사실 이 모든 걸 바꾼 단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던진 아주 큰 돌멩이 하나였죠. 바로 그게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주범은 바로 이겁니다. 2025년 10월 15일에 나온 10-15 부동산 대책. 이름은 뭐 그럴싸하지만 핵심은 딱 하나예요. 집 살 때 빌릴 수 있는 돈, 즉 주택담보대출의 룰을 그냥 통째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 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세요. 완전 계단식이죠? 15억 바로 아래 가격의 집까지는 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집값이 딱 15억이 되는 순간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뚝 떨어져요. 25억 넘으면 2억으로 더 깎이고요. 와, 절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집을 사려는 사람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제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해볼게요. 어제까지만 해도 6억까지 대출이 나왔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4억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머지 2억은 갑자기 어디서 구하죠?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현금 2억이 더 필요해진 겁니다. 문턱이 확 높아진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벽이 딱 세워지면 사람들이 집 사는 걸 포기할까요? 에이, 아니죠. 어떻게든 길은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수요가 어디로 쏠렸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그 결과입니다. 여기 지도에 표시된 지역들, 노원, 성북, 강서, 구로구, 이쪽으로 수요가 그냥 확 몰린 거예요. 이 동네들 공통점이 뭘까요? 네, 바로 평균 집값이 6억에서 9억 사이. 즉 대출 한도를 최대로 받아서 사기에 딱 좋은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곳들입니다.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고요. 데이터가 딱 보여줍니다. 2026년 1월 한 달만 봐도 서울 아파트 거래의 28%,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바로 이 지역들에 집중됐습니다. 정책이 사람들의 발길을 어디로 이끌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한 전문가가 이 상황을 이렇게 딱 꼬집더라고요. 이제는 어디가 제일 좋은 동네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정해진 대출 한도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제일 괜찮은 동네가 어디지? 이걸 찾는 게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의 집을 찾던 시대에서 대출 가능한 집을 찾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머릿속 계산기부터 달라진 거죠. 자, 그럼 이런 냉정한 계산이 단순히 집만 사고 파는 문제로 끝날까요? 천만에요. 이게 우리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그 두 번째 파급 효과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결혼, 출산, 이직, 아이들 교육. 근데 이 모든 결정 위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이라는 무거운 짐이 떡하니 올라가 있는 겁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계획을 대출 상환 스케줄에 맞춰야 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집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평생 갚아야 할 거대한 금융 상품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가 집을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순간 내 인생의 다른 중요한 선택들도 그 대출금 갚는 일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숫자로만 보이는 주택 정책이 우리 삶에 미치는 진짜 영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한번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서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미래는 크게 3갈래 길로 볼 수 있어요. 첫째, 경제가 괜찮아서 시장이 부드럽게 안정되는 연착륙 시나리오. 둘째,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쭉 정체되는 횡보 시나리오. 그리고 최악이죠. 경기가 나빠지는 불황 시나리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대출이 잔뜩 몰려있는 이 15억 이하 시장이 이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각기 다른 폭탄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부 정책 덕분에 사람들이 몰려든 이 15억 이하 존, 여기가 과연 안전한 피난처일까요? 아니면 정책이 만들어낸 새로운 위험지대, 새로운 폭탄 돌리기판이 된 걸까요? 와,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린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리고 집을 사려는 분들도 우리 모두가 좀 더 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특히 지금 15억 아래쪽 집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꼭 따져보셔야 해요. 그냥 대출 나오니까 산다? 이게 절대 아니고요. 내 소득으로 진짜 이자랑 원금 감당할 수 있나? 즉 DSR 꼭 체크하셔야 하고요. 나중에 금리 올라도 괜찮을까? 이 동네에 전세나 월세 살 사람은 계속 있을까?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은 또 언제 바뀔지 모르거든요. 결국 우리의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왼쪽 그림처럼 그냥 15억이라는 숫자 하나로 서울을 2동강 내는 이런 단순한 정책을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오른쪽 그림처럼 사람들의 소득은 어떤지, 직장은 어디에 많은지, 교통은 편리한지 이런 진짜 삶의 필요를 기준으로 좀 더 정교한 정책을 만들 거냐. 어떤 길이 더 나아 보이는지는 답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죠? 단 하나의 숫자로 모든 걸 나눠버리는 도시,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 여러분은 어떤 서울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이제 주택정책이 단순히 집값을 잡는 걸 넘어서 우리가 살아갈 도시의 미래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